같은 시각 두 개의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택 캠퍼스 정문 바깥이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리고 하얀 손팻말이 흔들리고 카메라는 노조와 회사의 대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안쪽 회의실에는 전혀 다른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디지털로 복제된 생산 라인, 스스로 장비 고장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웨이퍼를 실어 나르는 로봇,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한 구역을 대신 오가는 자동 설비. 그 화면 속 공장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비교하지도 않았고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계산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그 목소리를 지워도 되는 이유가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손에 쥔 가장 강한 무기는 파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공장도 멈춘다. 이 문장은 협상장에서 무섭도록 강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한 무기를 삼성은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강해 보이는 그 장면이 사실은 내가 대체되어야 할 이유를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장면이 되는 순간. 이번 삼성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성과금 몇 억을 둘러싼 돈싸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서 회사가 진짜로 들여다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노동자의 승리처럼 보였던 이 합의가 실은 로봇에게 문을 열어준 사건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삼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이미 조용히 도착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회사가 지키고 싶은 능력입니까? 아니면 아직 줄이지 못한 비용입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숫자를 꺼내보겠습니다. 성과금 6억 원. 월급이 아닙니다. 퇴직금도 아닙니다. 한 해 잘 벌었으니 나눠 갖자는 보너스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월급을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1년에 4천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5천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다 끌어모아도 1억 원 근처에 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성과금이 6억 원이라면 이건 더 이상 회사 안의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상상력을 뚫고 들어오는 숫자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서울의 집 한 채만큼 멀게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잘 벌었으면 나눠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밤낮 없이 라인을 지킨 사람들의 땀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HBM과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고 회사 실적이 살아나면 현장의 직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보상은 지나간 수고에 대한 대가처럼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의 고정비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받은 성과급은 다음 해의 기준이 됩니다. 올해 6억을 받으면 내년에는 5억도 적게 느껴지고 올해 연봉의 몇 배를 받으면 다음 호황에도 비슷한 숫자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의 기대는 회계장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장부 위의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사람의 기대는 줄이는 순간 배신감이 됩니다. 이것이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방 경직성입니다. 올라갈 때는 박수 속에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분노와 비교와 불신을 남깁니다. 특히 반도체는 이 구조와 잘 맞지 않는 산업입니다. 이곳은 언제나 축제처럼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몇 년은 메모리가 금처럼 팔리고 몇 년은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고객이 줄을 서서 주문하던 칩이 내일은 창고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호황기의 성과를 영구적인 권리처럼 고정하는 순간 회사는 불황기의 손실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돈을 벌 때는 나누고 돈을 잃을 때는 회사가 버티라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주주와 경영진이 먼저 챙기면서 왜 현장 직원만 조용히 있으라고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질문은 다릅니다. 지금 얼마를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가 3년 뒤, 5년 뒤, 다음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과금 6억 원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 회사 안에서 사람 한 명의 기대 비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성과급은 월급과 달라 보이지만 한 번 반복되면 사실상 또 하나의 임금처럼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특별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작년에도 받았는데 왜 올해는 줄었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부터는 회사가 주지 않는 것이 삭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숫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사는 더 차가운 방식으로 그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돈은 인재를 붙잡는 비용인가 아니면 자동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경고음인가? 사실 삼성이 정말로 무서워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호황이 오면 하루에도 천문학적인 매출이 움직이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한 분기 실적만으로도 웬만한 대기업의 1년 매출을 뛰어넘습니다. 성과금 몇 조 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이 거대한 기업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요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공장의 목줄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공장이 아닙니다.
자동차 공장처럼 잠시 세웠다가 다시 조립을 시작하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식점처럼 오늘 문을 닫고 내일 다시 여는 곳도 아닙니다. 웨이퍼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수백 개의 공정을 지나가고 그 공정 사이에는 온도와 습도와 먼지와 진동과 화학물질과 장비 상태와 검사 데이터가 초 단위로 맞물립니다. 이 흐름이 한번 끊기면 단순히 몇 시간 늦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 중간에 있던 제품이 폐기될 수 있고 장비를 다시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고객에게 약속한 납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에서 멈춤은 휴식이 아니라 출혈입니다. 겉으로는 공장불이 잠깐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신뢰와 공급망과 미래 계약이 동시에 새어나가는 순간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은 직원들이 돈을 더 요구하는 장면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끔찍한 장면은 전 세계 고객들이 삼성의 공급이 안정적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감정으로 칩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국심으로 계약하지 않고 노동자의 억울함을 고려해 서버 증설 일정을 늦추지도 않습니다. AI 서버를 지어야 하는 회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필요한 메모리가 제때 오느냐, 성능이 약속대로 나오느냐, 다음 세대 제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만약 그 질문에 작은 흔들림이라도 생기면 고객은 곧바로 다른 이름을 떠올립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공급망은 의리보다 대체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HBM 하나를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수년의 주도권이 갈릴 수 있고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 평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삼성에게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국가전략 산업 전체의 경고등처럼 보였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협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파업은 협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한번 깨닫고 나면 문제는 훨씬 깊어집니다. 올해는 성과급이고 내년에는 임금이고 다음에는 근무 조건이고 또 다음에는 조직 개편일 수 있습니다.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와 별개로 경영진의 눈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공장은 앞으로도 사람의 감정과 투표와 집단 행동에 의해 멈출 수 있는가? 삼성은 여기서 돈보다 더 큰 위험을 봅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회사는 비용이 커지는 것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인상, 몇 조 원 지급, 몇 년간의 부담. 이런 것은 표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부서가 얼마나 화가 날지, 어떤 문장이 내부 메신저에서 번질지 그것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처럼 정밀한 산업에서 계산할 수 없는 변수는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손해는 회복할 수 있지만 목줄을 잡히는 것은 구조적 약점입니다. 손해는 되돌릴 수 있어도 약점은 반복해서 공격받습니다. 직원들이 꺼내든 가장 강한 무기는 파업이었습니다. 회사가 듣지 않으면 멈추겠다. 우리가 멈추면 공장도 멈춘다. 이 메시지는 협상장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라인이 한번 흔들리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산업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파업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평소에는 회사의 규칙 안에서 일하고 회사가 정한 평가를 받고 회사가 만든 보상표를 따릅니다. 하지만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관계가 뒤집힙니다. 직원은 더 이상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장 비싼 설비를 멈출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 힘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삼성도 없다. 우리가 서야 라인도 선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장비도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메시지를 회사와 시장과 정부에 동시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삼성은 전혀 다른 눈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가 본 것은 힘이었지만 회사가 본 것은 약점이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직원들이 단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단결한 사람들이 공장의 핵심 스위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사람의 감정과 분노와 투표와 내부 갈등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면 그 공장은 아무리 최첨단 장비로 채워져 있어도 완전히 안정적인 공장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경영진의 계산은 차갑게 바뀝니다. 직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붙잡으려 하지만 의존한다고 느끼면 줄이려 합니다. 의존은 기업에게 불안입니다. 특히 삼성처럼 글로벌 고객과 국가 산업의 기대를 동시에 짊어진 회사에게 의존은 비용보다 위험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뛰어납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는 장비의 미세한 이상을 감지하고 데이터가 설명하지 못하는 흐름을 경험으로 읽고 위기 상황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오랫동안 사람의 능력에 기대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공장을 멈출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갖게 되면 그 능력은 장점인 동시에 위험이 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회사가 존중해서 의존했던 그 부분이 갈등이 커지는 순간 회사의 목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들어올린 순간 직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변수인지도 증명했습니다. 회사는 이 장면을 잊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 더 건조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운영 안정성, 생산 연속성, 노무 위험, 공급망 신뢰, 핵심 공정 대체 가능성.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부분을 줄일 수 있는가? 사람이 멈춰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의 판단을 데이터로, 사람의 이동을 로봇으로, 사람의 경험을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한번 시작되면 다시 멈추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위기를 겪은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합의하고 악수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내부 시스템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뀝니다. 은행이 금융사고 뒤에 승인 절차를 늘리고 항공사가 사고 뒤에 자동 제어를 강화하듯 반도체 회사는 라인이 흔들릴 뻔한 뒤에 인간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파업의 역설이 완성됩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존재감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회사에게 그 존재감을 줄여야 할 이유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협상장에서는 사람의 힘이 커질수록 노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투자회의실에서는 그 힘이 커질수록 자동화 예산의 명분이 커집니다. 직원들은 올해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멈춤을 말했지만 회사는 내년에 그 멈춤을 아예 없애기 위해 무인화를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한쪽은 승리의 가능성을 보고 다른 한쪽은 대체의 필요성을 봅니다. 로봇은 파업이 끝난 뒤 갑자기 공장 문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노조가 목소리를 높이고 회사가 긴장하자 그제야 삼성도 무인화를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림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로봇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속도가 느렸을 뿐입니다. 삼성은 이미 사람 없는 공장의 방향을 보고 있었고 파업은 그 방향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단순히 노조가 강하게 요구하자 회사가 화가 나서 로봇을 들여온다는 식으로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언젠가 사람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충돌은 그 계획을 더 자연스럽고 더 빠르고 더 정당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영진에게 자동화는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을 때 라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보험이고 고객이 공급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는 보험이고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막는 보험입니다. 삼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로봇과 AI를 제조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지분을 늘리고 미래 로봇 조직을 만들고 전 세계 공장을 AI가 판단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어느 날 뉴스 하나를 보고 급하게 만든 계획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의 다음 세대는 원래부터 사람을 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인건비가 올라서이기도 하고 공정이 너무 정밀해져서 사람의 감각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파업이라는 사건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자동화는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더 싸게 만들기 위해, 더 빨리 만들기 위해, 분량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업 이후 자동화는 안정의 문제가 됩니다. 공장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고객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효율이라는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안정이라는 말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충돌이 로봇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술은 이미 있었고 투자 계획도 있었고 로드맵도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속도를 높일 명분이었습니다. 이번 충돌은 바로 그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평택 캠퍼스 바깥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카메라는 대립을 비춥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공장 안쪽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화면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경영진이 그 화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의 숙련은 중요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너무 비싸다. 사람의 경험은 필요하지만 사람의 집단 행동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 경험은 데이터로 흡수하고 이동은 로봇에게 맡기고 판단은 AI에게 나눠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결론은 냉정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자동화와 잘 맞는 산업입니다. 먼지 하나도 통제해야 하고 온도와 습도도 일정해야 하며 같은 작업을 아주 작은 오차 안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하는 일도 많지만 반복성과 안정성에서는 기계가 강합니다. 게다가 AI가 장비 데이터를 읽고 이상 징후를 미리 잡아내기 시작하면 사람은 모든 공정에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몇몇 고급 엔지니어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나머지 반복 작업은 로봇과 알고리즘이 맞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것은 그 문이 한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한번 자동화한 공정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데이터로 바뀐 경험은 다시 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로봇이 맡은 이동은 다시 사람의 발걸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조는 성과급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회사는 파업을 막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용히 웃고 있는 쪽은 어쩌면 로봇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번 충돌 이후 가장 필요한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싸움은 극적인 타협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파업 직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라인은 멈추지 않았고 회사는 최악의 손실을 피했고 노조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뉴스 화면만 보면 모두가 한 발씩 물러난 성숙한 결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생산 차질이라는 가장 무서운 악몽을 피했고 직원들은 특별 보상이라는 숫자를 얻었고 정부는 국가 핵심 산업이 흔들리는 장면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합의문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갈등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균열을 밖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삼성, 같은 노조라는 말이 이 사건 앞에서는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반도체가 중심인 직원들에게 이번 합의는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처럼 보였을 겁니다. AI 시대의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HBM과 첨단 공정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끌고 가는지, 자신들이 밤낮 없이 버텨온 라인이 얼마나 큰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만든 사람들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내부에서 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 안에 반도체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가전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와 연구 조직과 판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 이름을 달고 있지만 회사가 각 부서를 바라보는 눈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는 미래의 현금 창출기처럼 보이고 어떤 부서는 비용을 줄여야 할 부문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보너스는 전략 투자처럼 계산되고 어떤 사람의 보너스는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합의 뒤에 남은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노조는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고 싶었지만 직원들의 이해관계는 이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합비를 내고 같은 구호를 외쳤는데 돌아오는 보상의 크기가 다르다면 사람들은 곧바로 묻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었는가? 누군가는 승리의 열매를 만지고 누군가는 그 열매가 자기 손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싸움의 방향은 회사 대 노동자에서 노동자 대 노동자로 바뀝니다. 회사와 싸울 때는 외부의 적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원끼리 비교가 시작되면 갈등은 훨씬 더 지저분해집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어주는가? 누가 회사의 미래이고 누가 회사의 짐인가? 이런 질문이 조직 안에 퍼지면 공동체 의식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모두가 하나라는 믿음은 실적표 앞에서 갈라지고 부서별 성과 앞에서 갈라지고 보너스 숫자 앞에서 갈라집니다. 회사는 이 균열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노조가 강해지는 것보다 더 다루기 쉬운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노조 안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할 때 협상력은 커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어떤 사람은 이번 싸움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의 목소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박탈감은 단결보다 훨씬 빨리 퍼집니다. 누군가의 성과급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보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차이는 매우 쓰라립니다. 회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다르니 보상도 다르다. 시장 가치가 다르니 대우도 다르다. 냉정하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차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에 출근하고 같은 로고를 달고 같은 회식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숫자로 나뉘면 그 순간부터 회사의 가족이라는 말은 힘을 잃습니다. 이 균열은 자동화의 논리와도 연결됩니다. 회사가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지 않고 부문별 수익성과 대체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각 직원의 자리는 더 냉정하게 평가됩니다. 누가 비싼가? 누가 꼭 필요한가? 누가 로봇으로 바뀔 수 있는가? 누가 고객 신뢰에 직접 연결되는가? 합의가 끝난 뒤 회사 안에서 조용히 커지는 것은 안도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더 세밀하게 나누고 더 정확하게 가격표를 붙이고 더 냉정하게 대체 가능성을 계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밖에서는 파업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내전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지금은 쇠락한 도시의 상징처럼 불리지만 한때 디트로이트는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자동차가 곧 미국의 힘이던 시절,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공장 도시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산층의 꿈을 손에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하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은퇴 뒤에도 안정된 삶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강했고 임금은 높았고 복지는 두꺼웠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회사가 번 돈을 현장과 나누고 제조업이 한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모습은 오히려 산업 자본주의의 가장 빛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그 빛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믿기 시작했을 때 생겼습니다. 좋은 임금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복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금과 복지가 생산성보다 더 빨리 커지고 시장이 변하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조정될 때 승리처럼 보였던 계약서는 언젠가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강한 협상력을 가졌습니다. 회사는 공장을 돌려야 했고 노동자는 그 공장을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올라갔고 연금과 의료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3사가 시장을 지배했고 브랜드는 너무 강했고 소비자는 계속 미국 차를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동차가 들어왔고 품질과 연비와 가격 경쟁력이 바뀌었고 소비자의 선택도 바뀌었습니다. 같은 차를 만들더라도 인건비와 복지 비용이 훨씬 높은 구조에서는 기업의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버팁니다. 가격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고 정부와 협상하고 노동조합과 다시 마주 앉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계산은 더 냉정해집니다. 이 공장을 이곳에 계속 둘 이유가 있는가? 같은 일을 더 싼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더 유연한 고용구조를 가진 곳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공장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노동자가 얻어낸 높은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승리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장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노동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경영진의 오만도 있었고 제품 경쟁력의 실패도 있었고 도시 행정의 문제도 있었고 글로벌화의 충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가 겹치는 가운데 분명한 법칙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비용이 가치보다 빨리 커지는 순간 자본은 설득을 멈추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회사는 도시와 추억을 위해 남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산이 맞는 곳에 남습니다. 한때 노동자가 멈추면 회사가 멈춘다고 믿었던 도시는 시간이 지나자 회사가 떠나면 노동자도 도시도 함께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높은 임금의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빈집의 도시가 됐고 자동차 왕국의 거리에는 폐허가 늘었고 한때 안정된 중산층의 상징이던 노동계약은 도시 재정의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물론 평택은 디트로이트가 아닙니다. 삼성은 과거의 미국 자동차 회사와 다르고 반도체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산업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고 삼성의 기술력과 자본력도 그때의 공장들과 같은 선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동하는 원리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힘을 믿고 더 큰 몫을 요구할 때 회사는 그 요구를 단순히 도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미래 비용의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생산성보다 빠르게 커진다고 판단하는 순간 회사는 사람을 설득하는 대신 사람을 덜 쓰는 방법을 찾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그 방법이 공장 이전이었습니다. 평택에서는 그 방법이 AI와 로봇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럭이 공장을 싣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면 이제는 공장이 그 자리에 남은 채 사람만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변화입니다. 도시는 그대로 있고 건물도 그대로 있고 라인은 오히려 더 화려해지는데 그 안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노동자는 회사가 떠나야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남아있어도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비극은 공장이 도시를 떠난 것이었지만 평택의 미래는 공장이 사람을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역사적인 권리를 얻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몇십 년 뒤 그 권리는 도시의 파산 문서와 함께 다시 읽혔습니다. 평택의 노동자들이 얻은 보상도 지금은 승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삼성의 회의실에서 자동화 투자 명분으로 다시 계산된다면 그 승리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삼성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평택 공장에만 향하지도 않습니다. 이 질문은 5년 뒤에도 회사에 남아있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회사 안에서 자산입니까? 아니면 아직 줄이지 못한 비용입니까?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앞으로의 기업은 점점 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오래 일한 사람이 곧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문화를 알고, 조직의 흐름을 알고,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봇과 AI가 들어오는 시대에는 오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규칙과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인가? 자동화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를 도와주는 도구처럼 들어옵니다. 보고서를 정리해주고, 데이터를 분류해주고, 이상 징후를 알려주고, 고객 문의에 답하고, 반복되는 결제 문서를 처리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편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회사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일부는 아예 맡길 수도 있지 않은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하던 일을 시스템이 몇 분 만에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필요할까? 이때부터 자동화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대체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공장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자료를 정리하는 일, 보고서를 요약하는 일, 고객 문의를 분류하는 일, 광고 문구를 여러 개 뽑는 일, 시장 자료를 모으는 일, 계약서의 기본 조항을 확인하는 일, 이런 업무들은 이미 빠르게 자동화의 경계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기계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복잡한가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가입니다. 반복 가능하고 규칙이 있고 데이터가 쌓이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젠가 자동화의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뒤의 직장은 지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회사 로고, 같은 출근길이 남아있어도 그 안에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달라집니다. 회사는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일을 하려 할 것이고 남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임금이 오르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압박이 됩니다. 내가 비싸질수록 회사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대체할 기술의 가격표도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성과금 6억이라는 숫자가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인정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계산기 안에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비싸졌다면 이 일을 더 적은 사람으로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진짜 그림자입니다. 노동자는 더 많은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회사도 더 안정적인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두 힘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장 조용히 밀려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자리입니다. 싸움이 끝나면 합의문은 남고 보상표도 남고 뉴스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시스템은 바뀝니다. 다음 라인은 더 자동화되고 다음 공정은 더 적은 사람으로 설계되고 다음 채용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나는 회사가 줄이고 싶은 비용인가? 아니면 회사가 잃고 싶지 않은 능력인가? 디트로이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잔인하지만 분명합니다. 인간의 비용이 인간의 가치보다 빨리 커지는 순간 회사는 인간에게 더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덜 필요한 구조를 찾기 시작합니다. 삼성의 성과급 전쟁은 올해의 돈을 둘러싼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것은 앞으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 안에 남을 수 있는지를 묻는 예고편이었습니다. 파업이 지킨 것은 올해의 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앞당긴 것은 내년의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5년 뒤 평택의 라인에는 불이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불빛 아래에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리에도 이미 도착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5년 뒤에도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자동화해야 할 비용으로 분류되고 있을까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청구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